박근혜 씨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씨 톤으로 읽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잘 읽어, 짱돌 안 맞으려면. 일단 내가 들고 있을게, 짱돌.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씨, 아유. 아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줄은 더 몰랐어. 더 화가 나. 아니 근데 이 얘기는요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따로 있다는 거야. 지금 밝혀지지 않는 모종의 진실이 따로 있다. 근데 그것을 밝혀질 때까지 나는 잘 이렇게 나를 보존하고 있을 터이니 지지자분들도 흩어지지 말고 그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며 믿으며 있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탄핵에 대한 어떤 불복 선언인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이후에 어떤 대선이 됐든 아니면 그 다음 선거가 되었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죄송하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안고 안 가면 어쩔 건데. 그래서 안고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복으로 보이지 않으려고도 노력했지만 박근혜 성정이나 스타일상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복인 거죠, 사실은 불복. 따로 있다, 진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빼고요. 박사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면 정확히 맞고요. 키워드가. 그죠?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박사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수죠.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이 말이 결국은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깜빵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깜빵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이 걸려 진실을 밝혀 이거는 이제 재판이나 특수본의 수사를 염두에 둔 나는 죄가 없다. 발뺌하기 위한 묘책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건 개 같은 소리고요. 적어도 지 아비 17년 이상을 우리 국민 혈세로 먹여 살렸고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수조 원대의 자산을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총 약 22년 동안을 우리 국민이 혈세로 호가호위하게 만들어줬죠. 어쨌든 자기가 모략을 받았든 죄를 짓지 않았든 간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96%의 탄핵 지지죠. 그다음에 탄핵을 파면을 원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구속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적어도 국민께 한마디는 하고 갔어야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한치의 허용도 없이 저는 조져버려야 된다. 특수본이 지금 이런 사람을 그냥 뒀다? 그러면 검찰도 저는 해체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완전히 부패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놓고 국민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않고 갑니까? 그리고 집 앞에서 씩 쪼개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 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 새벽까지 드라마 봤다고 어느 뉴스에서 불이 켜졌다고. 밤새 고민한 게 아니라 드라마를 봤다고? 정말 저는 화가 나고요. 저는 더 이상 이 범죄에 대해서 단 한치의 허용도 없이 찾아서 엄벌해야 된다. 정치권 반응을 보니까 소름 돋더라. 정상인은 아니에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대통령들을 본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장래를 도모할 생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도 국가 원로 대접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임기 못 채우고 내려온 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 헌재 재판에 무슨 재심 청구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저는 박근혜가 앞으로 친박들로 구성된 지금 현재 보니까요. 비서진이 지금 보좌진이 사실상 임명됐는데 총괄은 최경환이, 정무는 윤상현이, 김진태는 법률을 보좌하기로 한 실질적인 특보들을 임명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TK에 정말로 자민련화 시키겠다. 그 정치 세력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이런 지점이 현재 법률권이 아니고 박근혜만의 정치를 해서 법률권에게도 일단 복수하겠다는 스탠스가 일단 보이거든요. 법률권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를 또 떼어내야 돼? 한 그러니까 6대3 60개 정도 떼내야 되나? TK 자민련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혹은 예전에 왜 친박연대라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결국은 쪼개져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부끄럽고 아마 보수 쪽에서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도 되게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이들의 뇌구조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가끔씩 정평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그 보수 쪽 패널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현재 광풍이 비슷하게 불고 있어서 숨어있는 보수표는 사실상 5대5다.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 않나 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회오리가 쓸고 지나가면 분명히 자기들한테도 어떤 공간이 생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의 찬반을 나눴을 때 8대1 또는 8대2 정도 나오는 그 민심의 여론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건 박근혜에 의해서 보수 수구 세력은 다 죽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박근혜 씨가 정말 인간의 이미지가 또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1%라도 인간이라고 본다면 자기 정치적 동기들을 최소한 살려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재기나 또는 사면의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에서 30명 정도의 친박연대 과거에 요 정도 소수의 정치적 그룹을 만들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버티는 것.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면이나 범죄 행위들을 일부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것.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바른정당이나 누나부대가 아닌 윤상현이나 뭐 최경환 이 정도가 아닌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 남아있던 일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가든 어쨌든 해서 이거를 모면하지 않으면 안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살아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북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계속 현장을 도는데요. 경북도 자유한국당을 수치스러워합니다. 대다수의 경북 시민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박근혜가 이를테면 탄핵 정국이 처음에 막 시작이 될 무렵에 그때 정말 제대로 만약에 사과를 한다든지 제대로 자기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살 길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죠. 정말로. 근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꼴통처럼 끝까지 가주는 바람에 자기 과거의 새누리당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살아날 구멍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저만큼의 등치로 남아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저기도 소수 정말 한 15석에서 20석 20석 안짝 정도만 남기고 결국은 다 대탈주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 방식의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해 지금 뭐 보수와 진보 뭐 50대 50 이런 식으로 얘기되던 구도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그렇죠.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한 15대 85 정도로 가는 것이고 저들은 결국은 점점 더 소멸되는 방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박근혜로 인하여 자체 괴멸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 박근혜는 공로자로 기록될 겁니다. 지역 감정을 의미 있게 완화시켜준 장본인. 그 총선 때 이미 김부겸이라든지 야당 후보가 당선돼 버린 지역이고요. PK까지 내려가면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지역 감정으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요. 사드 문제까지 결합된다고 하면은 박근혜 행보 하나하나가 이 현재의 수구 세력들을 괴멸로 몰고 가는 그건 맞다고 보고요. 최고의 악역을 뽑은 네. 거예요. 이를테면. 박근혜가 갖고 있는 복수심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야당이 해로운 게 아니에요. 불복 느낌이. 여당 쪽 법률권 쪽에 하는 말인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게 이제 왜 이정현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가 박근혜 옆에 얼굴을 계속 들이밀고 있겠다는 건 이건 순장조로 이제 그 스스로 관뚜껑을 못질하는 이게 수순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의 동전론이 있을지는 모르나 이렇게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티다 보면
옛날 장희빈이 곱게 죽을 거 사약 동의로 먹고 죽는 것처럼 밉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얘에 대한 형벌이라든지 구속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니까. 그렇죠. 그 분노의 에너지가 결국은 지금에 있는 여당한테는 선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핵이 될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계산이나 공학도 없는 거야. 여기서 저가 자기 고집대로 나는 죄 없어 하고 버티는 순간 그나마 자기 진영과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거를 분명히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가르쳐 줬을 텐데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가 아닌가 이 그러니까 사람 개인으로. 박근혜 멘탈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됐던 순간 박근혜가 비서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탄핵 된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탄핵 기각 축하 파티를 하려고 5단 케이크 주문했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예. 5단 케이크. 그거는 뭐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래서 준비를 덜 했다는 겁니다. 나갈 준비는 안 했다는 생각을 안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보가 굴절돼서 박근혜한테 전달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던 탄핵만 사건이고.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연합뉴스에서 편집해서 박근혜한테 제공한다는 이 뉴스가 마치 이 박사모 집회, 박근혜 집회가 막 100만 명, 300만 명 왔다는 걸 편집해서 보내주면 박근혜가 진짜 300만이 온지 알아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정규제 TV에 나와서 그 예, 얘기를 그렇게 했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굴절시켰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열고 기사를 보고 찾아보는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도 해사시하게 웃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야? 좀만 가 있으면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너는 뭔가 이렇게 사면되고 사면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청와대를 공원화 시킨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살게 해주겠다. 누가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잠깐 집에만 가 있으면은 나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살아있는 유물로서 인간 문화재로서 거기에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또 거짓 얘기를 보고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혹시? 탄핵되는 순간 박근혜 혼자 관저의 테레비를 보고 있었다고죠. 비서관은 우리 송 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전화 서로 통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8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랑 아니 우리 당에서 임명한 사람 뭐 해서 3명은 분명히 되는데 3명은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저게 무슨 소리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기 지금 뉴스 봤어요? 누나 결과 나왔네.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누나 이제 방 빼야 돼. 어떡하지? 아니 내가 왜 방을 빼? 난 지금 5단 축하 케이크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그러니까 그 좀 지켜보고 사라 그러니까 왜 먼저 그렇게 앞서가 그렇게 사람이 맨날.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한 얘기랑은 다르잖아. 그 누나가 이제 하도 심신이 쇠약하니까 정신적으로 충격받을까봐 우리가 뉴스를 적당하게 편집해서 보내준 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누나는 뭐 인터넷도 몰라? 스마트폰 갖고 뭐 했어 지금?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 여지껏 순실이가 알려주는 대로 나는 그냥 믿고 있었지 세상에. 아니 다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 나한테 무슨 얘기 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되겠다 하고 있었더니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누나 우린 다 짐 쌌으니까 누나는 이제 포장이사 부르고 얼른 삼성동 집에 가. 우리도 먹고 살 거 찾아야지. 큰일 났네 이거. 아니 거기는 지금 TV도 연결을 안 해놨어. 나는 못 가. 오늘 가서 그러면 오늘 나 드라마 볼 수 있는 거야? 일단 내가 급하게 올레 TV에 전화는 해놨으니까
딴 건 몰라도 뭐 인터넷 필요 없잖아 누나는. 테레비는 개통해놓게 내가. 그럼 원래 포인트는 10만 점 넣어놨어? 아 그거 모니터 24개씩 쓰잖아. 그렇지 20만 포인트 있어. 20만 포인트. 그래 그럼 알았어. 적당히 가 있을게. 그만.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싶을 정도고 만약에 실제 드라마를 못 보는 걸 제일 걱정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분한테 비선 조직을 통해서 들은 정보인데 청와대 그 내실에 가면 벽면에 모니터가 수십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예, 채널을 드라마 관련된 채널들을 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꽂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도 놓칠 수 없었지. 1초도 놓칠 수 없어요. 그러다 꽂히면 그거 본방사수. 실제 그렇게 한대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MBC를 말했던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MBC를 뭐라 그랬냐면 드라마 왕국이라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히트 드라마는 다 MBC에 나왔는데 진짜 박근혜가 드라마 왕국이었네. 이거 자 어쨌건 박근혜 씨가 그 현장에 와서 그 보여줬던 모습들 속에 보면은 탄핵 기각 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박사모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돈 받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 폭력 집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3분 뭐 이렇게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건, 그러니까 폭력 선동을 한 죄로 정광용,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사모 회장이고 예. 전체 컨트롤에서 탄기국의 대변인까지 맡았는데 수배를 내렸어요 경찰이. 근데 버젓이 그 현장에 정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그럼 체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탄핵 선고할 때 인용 선고할 때 박사모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낮은 상가에 있었는데 선고함과 동시에 거의 40%는 태극기를 돌돌 말아 서주머니에 넣어서 뒤로 돌아 집에 가요.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그냥 나왔는데 본인들도 좀 쪽팔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지금 그 아까 곰 PD가 얘기한 것 중에 정광용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고 못 본 척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다 보니까 경찰청장이 발표했죠. 반드시 추적 체포하겠다. 뭘 씨발 앞에 놔두고 추적 체포해. 가서 잡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법의 잣대가 경찰의 잣대가 극우 단체들한테는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는 느슨하게 적용되고 우리 그 민주노총 위원장님은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집회 한 번 참여했단만 한 것만으로도 8년형을 받았거든요. 구형을 9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광용은 지금 직접 내란 선동을 했거든요. 정명호와 같이. 그리고 이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3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경찰은 아직 위치도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경찰이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SNS 통해 가지고 나는 무사히 잘 피해 있다라고 알리는. 자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일시적으로 도망자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랬나?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경찰 버스를 좌우 앞 뒤로 막 밀어붙여서 현재를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뚫었거든요. 이건 우리 운동 역사상 거의 보기 힘든 일입니다. 경찰을 끌어내리고 그 경찰차를 시동을 걸어서. 그런데 이 경찰차 키를 왜 줬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경찰과 공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듣고 경찰에 전달한다면 그렇다면 다 체포해라. 우리 민주노총 저 집회 한번 참여해서 50만 원 100만 원 벌금 냈다 나는. 그런데 지금 왜 탄기국이 저렇게 폭력을 시사하고 더더욱이 박근혜가 지금 이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박사모 구성원들이 지금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더 많은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분란을 더 야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경찰이.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 뒷이야기들을 낳고 있는데 앞으로 박근혜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에피소드 할게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라고 하는 인간형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탄핵이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도 박근혜가 보이는 저 모습을 보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세월호도 물론 굉장히 크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만약에 그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박근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었더라면 그러면 정말 어땠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말 뭐 북한에서 뭐라도 하나 뭘 어쨌다라는 게 있었더라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탄핵을 맞는 문제에 대해서도 A안,
B안 탄핵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알아서 뭔가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중에 하나를 이렇게 인용이 되었을 때도 현실감이 맞게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국가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던 네. 거야. 결정문 낭독할 때 이정미 재판관이 시계를 2번인가 쳐다봤대요.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렇다고 이정미 재판관이 본인의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분석에 의하면 이런 거죠. 박근혜가 정확하게 어떤 시점부터 대통령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정확한 시점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대통령 자격 정지는 정확하게 11시 21분에 맞추기 위해서 시계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권한상의 책임 같은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파면이 해당되는데 그거 아니야? 의사가 사망 선고할 때 그러니까. 시계 보고 그건 하는 이제 비슷한 거?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딱 그 시점을 못 박아놓지 않으면 법상의 미비점 때문에 언제까지가 박근혜가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계를 보면서 딱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선고를 해야 되는 굉장히 치밀하고 디테일한 선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고뇌했다는 네. 부분이죠. 날짜나 시간을 이렇게 못 박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예를 들고. 들면 어떤 거죠? 일단 퇴거 문제 같은 것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퇴거 문제는 뭐 10일 날 선고를 받고 12일 날 나가서 이틀 반 정도 머물러 있었지만 그렇죠. 이 머물러 있던 시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시간을 못 박지 않으면 언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박근혜 사실 이틀 동안 초법적인 짓을 한 거예요.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일반인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던 그렇죠. 거거든요. 특검도 못 들어가는 어떤 보안 시설이다라고 해놓고 민간인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민간인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피의자들에 의해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서 당연히 증거 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국가 기록물을 어떤 식으로 유출할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요이 땅 손 떼고 바로 나왔어야 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그렇게 이틀 넘게 머물고 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30분 이내에 나올 거다 이렇게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규 방송에서. 원래 그런 게 보통의 생각인가 봐요. 전문가들 30분 안에 나오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종편이나 이런데. 근데 보니까 이틀 만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 문제도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그렇죠.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누구 책임이냐? 황교안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황교안이 사실 이 뭐 박근혜는 뭐 자기가 탄핵될 줄을 몰랐다라고 그러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황교안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청와대의 비서진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에게 스톱.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딱 멈춰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삼성동 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소리는 국민들한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갈 데가 없다라고 하면 제3의 장소에 황교안이 어떤 경호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네. 일단 청와대는 비우고. 그런데 그 이정미 재판관이 보여준 모습은 오늘 방송은 오늘 지금 퇴임했잖아요. 네. 그렇죠. 헤어롤 그거 두 개를 뒤에 붙이고 나오는 모습은 정말 역대급 명장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일부러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실수죠. 근데 그게 외신에까지 탑이 됐대요. 굉장히 고뇌하고 고심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품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동안 올린 머리 이 논쟁과 딱 붙여보면은 묘하죠. 정말 묘한데. 네, 묘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 중에 박근혜 파면이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정말 아쉬웠던 건 세월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로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선재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 절규하는 모습 봤는데 왜 세월호만 안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으시더라고요.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로 봤을 때 성실이라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물론 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탄핵 요건 중에 세월호를 걸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바른정당 유였거든요. 그것을 논란을 걸게 되면 헌재에서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어요. 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일부는 그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뭐 14가지 사유 중에 그중에 언급된 것은 딱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한 가지 사유로 탄핵 파면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자체는 워낙에 민감하고 첨예한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언급은 하였습니다만 그 논리는 좀 너무나 궁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는 게 맞죠. 성실이 문제가 아니라 직무유기. 법을 그렇게 거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지 뭐 대통령 자체가 무능하거나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직무유기이므로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밝혀줬어야 맞다는 거죠. 박근혜는 아마 수십 년이 흐르고도 박근혜 하면 세월호가 등치될 정도 그 정도로 세월호의 대응이 무능해지면서 결국은 탄핵까지 저는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봤고 들었어요. 박사모 집회 한가운데서 YTN 방송을 봤는데 세 번째 방송 됐죠 이게. 세 번째까지 저는 기각인 줄 알았어요. 네. 네, 1, 2, 3 세 번째까지. 네 번째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근데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까 이제 우리 권 PD가 쭉 얘기를 해줬는데 공무원한테 성실의 의무는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지방 공무원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요. 업무 시간에 나가서 자기 애인하고 모텔에 가다가 걸려서 파면된 경우도 있고요. 빠찡구 하다가 파면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가 산불이 났는데 수쳐먹고 뒤비져가지고 대응을 못해서 파면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월호만 왜 유독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판결할 거였으면 판결문에서 빼버려도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데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만 극렬하게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것이 성실의 의무로 대통령을 성실의 의무를 일부 굉장히 상대적인 단어인데 일부 성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면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박근혜 씨가 나중에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재판에서 그거에 대해서 7시간 동안 뽕을 맞았든 보톡스를 맞았든 어떤 무슨 시술을 했든 간에 성실의 의무에 위반됐고 그것이 파면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만큼의 위중하지 않다. 이 정도는 되지만 파면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직이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 헌법적 책임을 명키는 어렵다. 이 측면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헌법적인 곳에서 탄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이것이 다시 재판장에 가서 그렇죠. 예, 재판장에서 공무원 성실의 의무라는 것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파면은 못하더라도 징계는 정직 사몰이나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또는 해임이나 뭐 요 정도 될 수 있는 사항은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여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만약에 이게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자 예를 들었던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가서 애인하고 모텔 갔다 왔는데 파면시키려고 하면 대통령도 아는데 왜 저 시킵니까? 이렇게 해서 헌법적 법률적 기강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박근혜한테 징계든 정직이든 나중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처리가 돼야 된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헌재가 보충 의견이라는 걸 내가지고 구구하게 설명을 했어요. 의식을 많이 했죠. 그쵸. 국민적 정서를. 그래서 청와대가 헌재에 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5가지를 다 모두 거짓말로 판단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오후 3시경에 심각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변명. 이건 거의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제일 늦게 한 거야 이 정도 되면.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11시 28분경, 12시 5분경, 12시 33분경 사회안전비서관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상황 보고서를 받아 검토했고 12시 54분경 행정자치비서관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주장했는데 피청구인이 실제 이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오후 3시에 기용해야 깨달았을 리가 없다. 이에서 거짓말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 이거 진짜 웃겨요. 청와대에 상황실 같은 걸 왜 있어? 그러니까. 당시 NSC 회의도 개최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일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 등으로부터 오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10시 36분에 KBS에 낙관적인 보도가 있었다고 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실 등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이 보도를 그대로 보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와대는 11시 7분경에 해경에 문의를 해서 전원구조라는 언론 보도가 오보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저가 아닌 집무실에 있었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근데 관저는 원래가 대통령 휴식 그리고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지 이제 여기에서 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집무실에서의 근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게 되면은 긴급한 순간에 참모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게 너무 명백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사고를 안 시점이 9시 20분이잖아요. 그리고 해경 중앙구조본부 그리고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해수부 중앙사고본부 안전행정부에 있는 그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게 설치된 그 시간이 9시 39분에서 9시 45분경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9시 40분에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이미 발령을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집무실에서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나와 있었더라면 당연히 9시 40분경에는 이 상황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뭐 관저에 있어 놓고 그 관저에 있으나 집무실에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날은 평일이었던 것이고 업무 시간엔 당연히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업무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박근혜가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나중에서야 뭐 알아서 시급히 출근을 뭐 하고 이런 게 다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전화로 구조 지시를 했다는 변명이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예요. 국가안보실장, 해경청장, 피청구인 이 사람들이 실제로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비판을 했었고요. 그럼 증거 내놔봐. 근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는 또 변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 내용은 지시받은 자에게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이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 내용에는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이 지시에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한 어떤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그러니까 뻔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고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이것밖에 없잖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뭐 A를 채택할 건지 B를 채택할 건지 이런 고민이 담긴 이야기도 전혀 아니고 하나만한 소리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같은 소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결론은 1위부터 5위가 거짓말이 이게 쭉 거짓말을 밝혀진 거 보면 박근혜는 이 사건을 헌재에서 판단했을 때 박근혜는 이 사건을 몰랐다고 본 겁니다.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그게 성실의 위반이거든요. 알고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에 위반되는 건데 이 1위부터 5위의 거짓말을 풀어보면 박근혜는 사고 당일 이 사건에 대한 위기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고 헌재는 봤고 따라서 이거를 과도하게 알고도 묵인한 성실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고 나서 퉁쳐서 어쨌든 성실의 위반의 의무를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이 성실이 상대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면에 이르게까지 하기에는 타당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 가긴 했지만 엄중하게 꾸짖은 건 맞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아닌 데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시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해설에는 파면에 가깝게 준하는 엄중한 죄를 물었어요. 헌재가. 근데 결국은 주문, 판결문 국민 앞에서 읽었던 판결문에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실의 의무가 상대적이어서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또는 이르기까지는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취재한 기자들 보면 2명 정도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기각을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정미 헌법소장 대행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대목에 협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하고 어쨌든 해경 해수부들이 지금 헌재를 사찰했던 이유는 바로 세월호에 대한 결정문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우려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입장에서는 만장일치로 해야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헌재의 책무였다면 적어도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판결문을 좀 손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박근혜의 관료들이 또는 국정원의 실세들이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세월호 관련해서는 끝까지 챙긴 게 아니냐. 굉장히 그래서 세월호가 과연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냐. 라는 물음표를 한번 더 던지면서 어쨌든 판결문 해석에는 정확하게 사실 이게 파면 대상이 돼요. 사실은 되고 엇박자가 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수 진보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만 아니라면 그렇죠. 당연히 이건 파면입니다. 파면이고요. 네, 파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박근혜가 모든 어떤 사안들 의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소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대국민 담화를 해도 거짓말을 해버리는 그래서 전혀 개전에 정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박근혜를 그럼 당신 그만둬 이렇게 바라본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고 사과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고 이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헌법이고 법이고 간에 다 무시하는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도대체 헌법을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뭐 1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8대 0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정문을 유심히 뜯어보면 정말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흔적이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8대 0으로 맞추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인 차원으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최대 공약수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죠. 최대한 여기까지는 다 만족을 하잖아. 뭐 그 이후에 일테면 김희수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세월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분개하고 있지만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두 사람까지도 합의할 수 있는 그 선까지를 낮춰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8대 0이라는 것을 맞춰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